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현대 해군사에 전례가 없던 움직임이 방금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전투함과 중훈사, 선박 100여 척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전략 해역에 동시다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펼친 최대 규모의 해상 과시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솟는 가운데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에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이는 상징과 전략의 무게가 매우 큰 조치였습니다. 베이징과의 영유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워싱턴을 끌어들이려 하는 그 순간 새 법은 미 대만 연대가 전혀 약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사건은 거의 동시에 전개되었습니다. 한쪽은 드넓은 바다 위에서 과시된 거대한 군사력이고 다른 한쪽은 전 지구적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법적 정치적 힘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으며 인도 태평양의 불안정을 조장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눈감지 않습니다.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후원하며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과 이 지역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국이 추가로 불안정을 일으키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보낸 신호는 명료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많은 함정을 내보내든 어떤 대화 제스처를 내밀든 워싱턴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버려지지 않으며 지역 안보 질서는 일방적으로 재편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함정 100척이라는 숫자는 서태평양의 섬사슬 전체를 경계태세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로이터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황해와 서태평양에 이르는 광격에 전례 없는 대함대를 조용히 전개했으며 시작 시점은 10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급격한 증가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놀라운 돌발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된 상시 상태라는 뜻이며 오히려 그 점이 더욱 두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이 지역에서 거의 100척의 선박을 순환 운용하며 군사적 상시 존재의 기준선을 사실상 준전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륙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공간을 압박하고 대응을 압박하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맹국들의 모든 수를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 서태평양의 미 핵심 전력인 제7함대의 함정 수가 대략 60척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수적 격차는 뚜렷한 심리전을 형성합니다. 중국은 발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외교적 선택지를 숨가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은 대만 보장 이행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국무부에 대만 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워싱턴과 이 자유민주섬 사이의 모든 접촉 제한을 다시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중국이 지역을 압박하려는 바로 그 타이밍에 던져진 외교적 해방 타격입니다. 베이징의 목표는 직관적으로 보이듯 워싱턴과의 직선 대결에서 긴장을 빼내 도쿄와 타이베이 축으로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법은 그 길을 잠가 미국과 대만 사이의 경계를 다시 굵게 그었습니다. 중국은 분노를 이어갈 수 있지만 분노는 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법은 이미 서명되었고 함정은 이미 배치되었으며 바다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전략 공간 한가운데에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삼중 전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분쟁 도서를 압박하고 도쿄에 부담을 주며 대만 주변의 영공과 영해에 대한 일상적 침범을 유지하는 강압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을 넘은 듯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중국 전문 분석가 크레이그 싱글턴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것이 분기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한 발 양보하면 중국은 그것을 전략적 승리로 간주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강압이 공동 대응을 부르면 베이징은 전판을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보장 이행법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는 방역의 종소리입니다. 이 법은 미 국무부에
대만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촉 제한을 재검토하며 전략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과거의 모호한 정책은 보다 투명하고 직접적이며 억지력이 분명한 틀로 대체됩니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더 강한 지지뿐 아니라 도쿄에 점점 강경해지는 기계와도 마주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긴장을 베이징 워싱턴 축에서 미 도쿄와 미 대만 축으로 돌리려 하지만 새 법은 그 전환을 차단합니다. 대만 총통은 최근 연설에서 영토 확장 대신 민생에 집중하라고 베이징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선의의 메시지면서도 부드러운 경고입니다. 대만은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팔짱 끼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백척은 서태평양 해역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중국이 고조시킬지 여부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이 장기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입니다. 중국은 계산된 분노로 정보 공간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주목할 점은 누가 더 효율적인 수를 두고 있느냐입니다. 베이징이 대만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할 때 타이베이는 능동적 메시지로 응수합니다. 공동 번영이라는 구호를 잠시 내려놓고 지역 전체를 불길 속으로 던지는 충돌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지역을 흔드는 소식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체계인 주세임의 필리핀 이전 가능성입니다. 주세임은 대만에 인접한 전방 도서에 배치되는 체계로 사거리 50km급이며 공중 위협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무기가 필리핀에 전개된다면 제1도서선의 방공축은 단단히 잠깁니다. 일본 방위성은 수출 협의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중국 매체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선전의 도구로 바꾸어 도쿄가 방어 원칙을 깨고 지역 침공을 준비한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도쿄는 부인도 확언도 하지 않으며 부드럽지만 유연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미 마닐라를 지원해 왔습니다. 중고 순시선과 감시 레이더와 이중용도 기반시설 같은 것들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지도에서 필리핀은 핵심 연결점이며 대만이 무너지면 남쪽 해상 간접망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일본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마닐라를 돕는 일은 곧 도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 매체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연막을 계속 칩니다. 실제로는 베이징이 무력 수위를 올리고 있지만 판도는 되려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이 보일 반작용을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태평양 위에 너울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재무장을 가로막던 헌법을 여러 해석을 통해 사실상 형식으로 만들었고 도전이 오면 맞서는 보다 능동적인 도쿄로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법전을 들이대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필리핀과 나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안보 연계는 눈에 띄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구형 구축함 이전과 레이더 제공과 필리핀 해안경비대 지원은 더 이상 풍문이 아니라 새로운 방어 태세의 징표입니다. 제1도서선을 잠그고 대만 해협을 조여드는 형태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아래에서 필리핀은 수세에서 벗어나 도쿄와 손을 맞잡고 호주와 독일까지 협력을 넓힙니다. 베이징의 압박에 공동으로 맞서는 구도는 가정이 아니라 계약과 장비와 훈련으로 한 걸음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일본 군국주의를 규탄한다는 공조 메시지를 돌연 내보냈습니다. 구체는 없고 증거도 없으며 전략적 위협의 뉘앙스만 가득합니다. 그 이면의 함의는 위험합니다. 베이징이 대만에서 움직이면 모스크바는 바깥에 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전쟁의 경험과 후방망과 봉쇄선 파괴 수단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제 여론이 그 논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70여 년 넘게 지역 발전을 돕는 평화국의 길을 걸어온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지역 질서의 생명선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예고하는 프로젝트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일본이 궁극의 그림자로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베이징이 현재 질서를 깨고 지배하려는 모험에 미래 전체를 걸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베이징은 일본발 위협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지역의 누구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아세안에서 가장 중립적이라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총리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이 더 큰 안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느 아세안 국가도 일본 자위대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는 전쟁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습니다. 장거리 타격 미사일도 대규모 공격 함대도 선제 일격 능력도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350척에 이르는 전투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거의 6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해상 민병과 해경과 감시 기술로 무장한 대형 어선단이 더해집니다. 이들은 민간이 아니라 베이징이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략의 일부입니다. 일본의 연간 국방비는 대략 50억 달러 규모이고 중국은 260억 달러를 공표합니다. 서방의 여러 분석가는 실제 수치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베이징에서 과연 우리가 충분히 썼는가를 지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점, 그리고 누가 도발하고 위협하며 누구의 전투기와 군함이 대만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근접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키우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일본의 주삼이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섬에 전개되는 것은 베이징을 겨냥한다기보다 동중국해 방향의 선제 타격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그곳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은 갈수록 거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군국의 과거로 돌아가고 있으며 누가 책임 있는 국가로서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대만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에서 가장 전략적인 해협의 중앙에 일본이 방공미사일 배치를 결정한 거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군입니다. 도쿄 방어선의 맨 앞돌인 동시에 베이징의 대만 포위 전략에 깊숙이 박힌 가시입니다. 그러니 도쿄가 녹색 신호를 켜자 중국의 반응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외교 군사의 지진파로 번졌습니다. 베이징은 일본이 도발한다고 으르렁거리지만 사실 중국 해경은 센카쿠 주변 해역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오키나와의 지위마저 문제 삼는 논쟁을 다시 불지폈습니다. 중국의 한 당국자는 류큐 원주민의 독립 요구를 지지하자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심리전 개시의 전주곡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판을 다시 뒤집고 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단호한 발언은 중국이 속내를 드러내도록 일부러 던진 도발로 받아들여집니다. 베이징이 오키나와를 입에 올리는 순간 세계는 묻습니다. 목표가 대만만이 아니라 일본 남도서 전체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요나구니의 방공체계는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레드라인입니다. 베이징의 오키나와 주장 제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섬을 겨냥하면 그 뒤에 섬줄기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구니와 이시가키와 남단의 여러 섬들이 줄줄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확장 구조는 과거 티베트에서 아루나찰프라데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대만에서 오키나와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키나와의 상징적 무게를 잘 압니다. 한때는 독립왕국이었지만 오늘의 오키나와는 일본의 일부입니다. 전후 암거래의 역사적 연결고리 같은 요소들은 베이징이 가져다 붙일 명분을 더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는 역사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중국은 대칭 논리를 들이밉니다. 미국이 대만의 지위가 미확정이라 말하면 베이징은 오키나와의 지위도 미확정이라고 맞받아칩니다. 정치 법률적 장치가 높은 이 게임의 실제 목적은 모호성을 만들어 지역 동맹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베이징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는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요나구니와 이시가키에 놓인 일본의 미사일 체계 때문입니다. 대만과 가까운 그 위치에서 해당 무기들은 전략 해상로를 잠글 수 있습니다. 중국 군사 계획의 정면으로 선 방책입니다. 중국 매체는 도쿄와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오키나와 미확정론을 손쉽게 재가동합니다. 이는 국내 선전용을 넘어서 미일 안보 협력의 기초를 흔들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점은 오키나와의 법적 지위를 크라크라 외칠수록 미일 동맹은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국제법을 비틀려는 시도는 결국 철제 직계처럼 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합니다. 베이징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늘 금과옥조처럼 내세웁니다. 그러나 냉검한 사실은 다릅니다.
그 문서가 말하는 것은 일본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점이지 동의하거나 승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분명한 경계를 일부러 지워 내러티브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언어 전쟁의 전형입니다. 그 전술은 도쿄만이 아니라 워싱턴도 겨냥합니다. 베이징은 개념을 뒤섞어 마치 미국이 과거에 중국의 대만 주권을 인정한 적이 있는 듯한 착시를 만듭니다. 상대의 입장을 무디게 만들고 모호한 성명을 언어 압력으로 바꾸어 국제 무대에서 방어만 하도록 몰아붙이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타카이치 총리가 이를 강조한 것은 대나처럼 분명한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도쿄의 상대적 침묵은 불안한 진실을 비춥니다. 중국의 후방 영향 작전이 일본 내 그물망을 통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탱크와 미사일만으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더 유연한 연결, 경제관계, 양측의 이익이 있는 인물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간접 작용이 힘을 발휘합니다. 국회에서 타카이치를 몰아붙인 지리로 이름이 알려진 일본의 한 정치인은 가족이 중국에 큰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와의 비공개 접촉으로 전해진 자리에서 그는 군사연습의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가 흔들릴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는 포장입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연결은 이제 드문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이 특히 집요하게 활용하는 추세, 곧 무역과 투자를 정치적 영향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대표적 단면입니다. 세계와 깊게 연결된 경제에서는 사소한 정치 결정 하나도 연쇄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거대한 바둑판에서 올바른 자리에 놓인 졸 하나가 전세를 바꿀 수 있듯이 말입니다. 타이베이의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티터스 천 교수는 언론과의 담화에서 중국의 전략 심장부를 겨누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실행하는 법률 전쟁의 전형이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대답은 단호한 듯 보이지만 실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렇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그 순간 어두운 전략 그림이 걷힙니다. 베이징은 폭탄 없이도 치명적인 전쟁, 법률 전쟁을 음으로 양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국내에 중국은 늘 옳고 승리하며 정의의 편이라는 이야기를 심어주는 선전 도구를 넘어 유리한 시기와 기우는 전세에 맞춰 협상 테이블에서 바로 꺼내드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베이징은 전장 승리만을 노리지 않습니다. 전후 조항 위에 자신들이 집필한 역사판을 덧씌우려 할 것입니다. 말로 치르는 전쟁이지만 지정학의 방향을 오래도록 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동아시아의 핵심 고리인 일본이 그 함정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아직 폭발점은 아니지만 베이징은 하나의 중국 정책 전반을 자신들의 궤도로 교정하는 작업을 끈질기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천 교수의 지적처럼 이 도구는 중국 내부에는 먹혀도 국제사회에는 큰 영향력을 내지 못합니다.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장악하는 자가 유세를 점합니다. 최근 군사 프로그램들이 깊이 짚어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 미디어 동화 작전입니다. 중국 당국의 색채가 짙은 이 선전 전술은 국내 정보 통제를 넘어 전 세계의 시선을 베이징이 세팅한 렌즈로 유도하려 합니다. 이 맥락에서 중국이 대만 탈환을 전후 질서에 마땅한 귀속이라고 주장하는 최근의 연설은 단순한 정치적 말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을 합법화하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티터스 천 박사의 판단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체계적이고 정교하며 집요하게 미래 군사 행동을 위한 법적 틀과 언어와 정의의 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팽창에 앞서 법의 언어로 침공을 정치적 해결이자 역사 정의의 완성으로 포장하는 일, 중국만의 예외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와 더 디플로매트의 최근 분석은 이 정보 공세가 새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낡은 레퍼토리의 재현입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포츠담 선언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은 줄곧 역사 해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틀어 대만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학자들이 솔직하게 지적하듯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그릇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거짓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짓이 반복되어 결국 세계 여론의 눈에 진실처럼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베이징은 말의 칼을 벼려 무력 충돌의 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률과 미디어 양면에서 아시아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합니다. 여기서 한국식으로 한 걸음 더 비틀어 보겠습니다. 부당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의를 가장한 침공이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 큰 소리 치던 쪽은 전장에서 드론과 값싼 철제 울타리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관영 방송은 날마다 승전보를 읊조리며 패색을 포장하는 데 몰두합니다. 법과 역사와 진실을 억지로 꿰맞추던 손놀림은 결국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영혼 없는 선전은 더 요란해집니다. 이 불의한 전쟁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거대한 슬로건은 탄약고를 채워주지 못하고 숫자 노름은 부상자와 난민의 신음을 덮지 못합니다. 그러니 법률 전쟁과 정보 전쟁의 교본을 베껴 쓰는 이들은 오늘의 표면 효과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묵묵히 계산서를 내밀고 계산서에는 늘 상처 입은 민간인의 이름이 먼저 적힙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계정세해부를 마칩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